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쳐서 산짐승조차 굴 밖으로 나오기를 꺼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깊은 산속 외딴 곳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병들어 누워있는 늙은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 강쇠가 단둘이서 가난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가진 것이라곤 튼튼한 몸뚱이 하나와 착한 마음씨뿐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하늘이 낸 효자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추위가 독해서 가난한 강쇠네 살림살이는 날이 갈수록 더욱 팍팍해져만 갔습니다. 뒤주에는 쌀 한 톨 남지 않아 바닥을 긁는 소리가 요란했고 아궁이에 예나무조차 떨어져 냉골이나 다름없는 차가운 방에서 노모는 밤새 쿨럭이며 기침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강쇠는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차마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강쇠는 뼈를 깎는 듯한 추위를 무릅쓰고 산으로 올라가 마른 나뭇가지라도 주워올 요량으로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산을 오르는 일은 건장한 사내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강쇠는 오로지 방을 따뜻하게 데워 어머니의 온몸을 녹여드릴 생각 하나로 힘든 줄도 모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산자락을 검게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갑자기 하늘에서 주먹만한 눈송이가 쏟아지더니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쇠는 서둘러 지게에 나무찜을 가득 싣고 산을 내려오려 했으나 맹렬하게 불어닥치는 바람은 그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으려는 듯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눈은 순식간에 쌓여 길을 지워버렸고 산짐승의 울음소리마저 끊긴 적막한 숲속에는 오직 바람소리만이 귀를 때렸습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던 강쇠의 귀에 바람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주 가제프고 애처로운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삶의 끈을 놓기 직전의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뱉는 신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이끌려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 강쇠는 눈구덩이 속에 파묻혀 하얀 옷자락만 간신히 내보이고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쌓인 눈을 조심스레 걷어내보니 그곳에는 머리에 쪽을 진 젊은 여인이 갱겹 소복 차림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굳어 있어 숨이 붙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흰 눈 위에 쓰러진 흰 옷 입은 여인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처연하고도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강쇠는 황급히 지게를 내려놓고 여인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는데 다행히 아주 미약하게나마 더운 김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강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 혹독한 추위 속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얼마 못 가 얼어 죽을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겉옷을 벗어 여인의 몸을 감싸주고는 차갑게 굳어가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주무르며 온기를 전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강쇠는 하는 수 없이 여인을 업고 산을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해온 나무가 아까웠지만 사람의 목숨보다 중한 것은 없다는 생각에 지게에 실린 나무를 덜어내고 그 위에 여인을 조심스럽게 태우려다가 혹여나 흔들림에 다칠까 싶어 지게를 버려두고 여인을 자신의 등 뒤로 업어 올렸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여인의 몸이 등에 닿자 강쇠의 몸까지 으스스 떨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눈보라 속을 뚫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인을 업고 눈 덮인 산길을 내려오는 일은 빈지게를 지고 오를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 속으로 다리가 깊이 빠져들었고 미끄러운 비탈길에서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한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강쇠는 등에 업힌 여인이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온몸에 근육이 비명을 질러도 멈추지 않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다가 이내 차가운 바람에 식어 얼어붙기를 반복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산을 내려와 멀리 자신의 집 불빛이 보이자 강쇠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방 안에서 인기척을 느낀 노모가 문을 조금 열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강쇠는 숨을 헐떡이며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할 겨를도 없이 급히 방으로 들어가 여인을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어머니는 낯선 여인의 등장에 깜짝 놀랐지만 아들이 사람을 구해왔다는 말에 불편한 몸을 일으켜 여인의 젖은 버선을 벗기고 손발을 주물러주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바깥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냉기가 감돌고 있어 온몸을 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강쇠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방을 아주 뜨끈하게 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궁이 옆에 쌓아둔 땔감은 오늘 밤 겨우 지낼 만큼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내일 아침에 찻나무는 산에 버리고 온지개와 함께 눈 속에 파묻혀버린 상태였습니다. 강쇠는 잠시 주저했지만 당장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급했기에 남은 장작을 모두 아궁이에 집어넣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강쇠는 부직갱이로 아궁이 속을 휘저어 불기운이 방구들 깊숙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굴뚝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들장이 서서히 달궈지자 냉골이었던 방바닥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쇠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불을 지피는 한편 솥에 물을 붓고 쌀독을 열어보았습니다. 독바닥에는 쥐들이 먹다 남긴 것처럼 아주 적은 양의 쌀만이 하얗게 깔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강쇠와 어머니가 며칠을 버텨야 할 마지막 식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그 마지막 남은 쌀을 몽땅 긁어모아 물에 씻어 솥에 앉혔습니다. 쓰러진 여인이 깨어나면 빈속을 달래줄 묽은 미음이라도 먹여야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글보글 죽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우고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가자 강쇠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산을 오르내린 탓에 허기가 졌지만 그는 솥뚜껑을 열고 정성스럽게 주걱으로 죽을 저으며 침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어머니의 정성 어린 손길 덕분인지 여인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노무는 자신의 덮을 이불까지 모두 꺼내 여인에게 덮어주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갓 끓여낸 뜨거운 미음을 그릇에 담아 호호 불어가며 식힌 뒤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여인의 입술 사이로 흘려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삼키지 못하고 흘러내리던 미음이 목구멍으로 조금씩 넘어가자 여인의 목에서 얕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의 숨소리 같아서 강쇠와 어머니는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인은 아직 눈을 뜨지 못했지만 굳게 닫혀있던 입이 조금씩 벌어지며 따뜻한 미음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강쇠는 행여나 사례가 들릴까봐 숟가락질을 조심스럽게 하며 바닥난 쌀독에 대한 걱정은 잠시 잊고 오직 눈앞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자 여인의 몸에서는 식은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고 이는 열이 오르며 몸이 회복되려는 징조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깥의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여인이 땀을 많이 흘리자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아궁이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수시로 부엌을 드나들며 남은 부스러기 나무까지 긁어모아 태웠고 덕분에 방바닥은 절절 끓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강쇠는 자신도 피곤하여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혹시라도 여인의 상태가 나빠질까봐 감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노모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 강쇠야 너도 좀 눈을 붙이거라. 내가 지켜보고 있으마. 라고 말했지만 강쇠는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어머니야말로 편찮으신데 어서 주무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어머니의 잠자리를 받으렸습니다. 효심 깊은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젖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따뜻한 아랫목을 여인에게 양보하고 윗목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방 안에는 장작 타는 냄새와 훈훈한 열기, 그리고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새벽녘이 가까워오자 여인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지 헛소리를 중얼거리기도 했는데 강쇠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살려주세요. 억울합니다. 하는 애타는 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쇠는 여인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 열을 식혀주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 엄동설안에 얇은 소복 차림으로 산속을 헤매다 쓰러지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그녀가 무사히 깨어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창호지 문밖이 어슴푸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드디어 눈보라가 잦아들고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강쇠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눈이 씩하고 온몸이 쑤셨지만 여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나가 텅 빈 쌀독과 재만 남은 아궁이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끼니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왔지만 지난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쇠가 황급히 방문을 열어보니 밤새 사경을 헤매던 여인이 몸을 일으켜 앉아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맑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고 창백했던 얼굴에는 붉은 기운이 돌아 한층 생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여인은 문을 열고 들어온 강쇠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습니다. 강쇠는 당황하는 여인을 안심시키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어제 산길에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신지요? 강쇠의 순박하고 진심 어린 말투에 여인은 경계심을 풀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시군요. 죽을 목숨을 구해주셔서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기품이 있었으나 힘이 없어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쇠는 여인에게 따뜻한 물 한 사발을 건네며 안부를 물었고 여인은 물을 마신 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고 있는 것은 얇은 소복뿐.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쇠는 그런 여인의 마음을 눈치채고 손사래를 치며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몸조리 잘하시고 기운을 차리시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라고 말하며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여인은 그런 강쇠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강쇠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잠시 밖을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급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아직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밖을 나간다는 말에 강쇠는 펄쩍 뛰며 말렸지만 여인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 단호하여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쇠는 마당까지만 다녀오시라고 당부하며
자신의 낡은 털조끼를 여인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선 여인은 눈 덮인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엇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집 뒤편에 있는 장독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 소리가 없었습니다. 강쇠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여인이 장독대 뒤쪽에 낡은 헛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의아해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쓰지 않아 거미줄만 무성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헛간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가 싶더니 여인은 다시 방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쇠는 헛간으로 들어간 여인이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낡은 털조끼 하나만 걸치고 나갔으니 이 매서운 새벽바람에 다시 병이 도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결국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여인이 걸어간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발자국은 장독대 뒤편의 허름한 헛간 문 앞에서 뚝 끊겨 있었습니다. 강쇠는 조심스럽게 손님 안에 계십니까? 날이 너무 찬이어서 방으로 드시지요. 하고 말을 건넸지만 헛간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릴 뿐이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강쇠가 떨리는 손으로 삐걱거리는 헛간 문을 활짝 열어 젖혔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조금 전 들어갔던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쌓인 먼지 위에는 여인의 발자국조차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헛간 안은 텅 비어 있었는데 오직 한 가지 썩은 지푸라기 위에 놓인 작은 자개암 하나만이 새벽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헛간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만 여인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쇠는 홀린 듯 헛간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놓인 자개암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그 함은 검은 매칠 바탕에 오색 찬란한 자개가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어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는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귀한 물건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함을 손에 쥐자 차가우면서도 기묘한 온기가 동시에 느껴졌고 뚜껑에는 두 마리의 학이 날아오르는 듯한 문양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쇠는 여인이 귀신인지 산신령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물건을 남기고 떠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자개함을 들고 방으로 돌아온 강쇠를 보고 잠에서 깬 노모가 부스스 일어나 물었습니다. 아범아, 그 손님은 어디 가시고 너 혼자 들어오느냐? 그리고 손에 든 그것은 또 무엇이냐? 강쇠는 차마 어머니에게 여인이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그저 우물쭈물하며 손님께서 급한 일이 생기셨는지 인사도 없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이것만 남겨두셨네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노모는 혀를 차며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이 엄동설 안에 어딜 갔단 말이냐. 치치,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먹여보냈어야 했는데 하며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더욱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젯밤 남은 쌀을 몽땅 털어 죽을 쑤어 먹인 탓에 오늘 아침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막막했습니다. 강쇠는 한숨을 푹 쉬며 습관처럼 부엌으로 나가 텅 빈 뒤주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뒤주 뚜껑을 열어보았자 쥐똥이나 굴러다닐 것이 뻔했지만 혹시나 쌀 한 톨이라도 틈새에 끼어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뒤주 뚜껑을 들어 올린 순간 강쇠는 너무나 놀라 뒤로 벌러덩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분명 어젯밤 바닥까지 박박 긁어 비워두었던 뒤주 안에 하얀 쌀이 윗부분까지 가득 차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기름을 바른 듯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있었고 그 고소한 쌀 냄새가 부엌 전체를 진동했습니다. 강쇠는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뒤주 가득한 쌀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쌀을 한 줌 쥐어보니 묵직하고 차가운 쌀의 감촉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서 좀 나와 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아니, 큰일이 아니라 대경사가 났습니다. 강쇠의 다급한 고함 소리에 놀란 노모가 지팡이를 짚고 허둥지둥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가리키는 뒤주안을 들여다본 노모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 도깨비가 장난을 친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계신 조상님이 도우신 것이냐? 두 모자는 서로를 얼싸안고 엉엉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며 이 믿기지 않는 상황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강쇠는 곧바로 솥에 물을 붓고 쌀을 씻어 밥을 안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까워서 보리를 섞거나 물을 많이 부어 죽을 쑤었겠지만 오늘은 뒤주가 가득 찼으니 이 밥을 지어 어머니께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장작불이 타오르고 밥물이 끓어넘치자 구수하고 달콤한 밥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뜸이 다 들기를 기다려 솥뚜껑을 열자 하얀 김과 함께 눈부시게 빛나는 쌀밥이 자태를 드러냈고 그 모습은 마치 하얀 목화솜이 피어난 듯 탐스러웠습니다. 모자는 밥상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한 숟가락 가득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밥알이 혀에 닿는 순간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맛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황홀경이었습니다. 반찬이라곤 소금에 절인 배추 몇 조각과 간장뿐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을 만큼 꿀맛이었습니다. 강쇠와 어머니는 배가 터지도록 밥을 먹고 나서야 숟가락을 놓으며 배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이한 일은 밥을 다 먹고 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강쇠가 다음 끼니를 걱정하며 줄어든 쌀을 확인하려고 뒤주 뚜껑을 다시 열었을 때 뒤주는 여전히 쌀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솥 한가득 밥을 지어 퍼냈음에도 불구하고 쌀은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 원래 높이 그대로 차올라 있었습니다. 강쇠는 몇 번이고 바가지로 쌀을 퍼내보았지만 퍼내는 족족 바닥에서 쌀이 솟아올라 뒤주는 언제나 가득 찬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제야 강쇠는 새벽에 사라진 여인과 헛간에 남겨진 자개암 그리고 이 화수분 같은 쌀독이 모두 연결된 기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착한 강쇠는 이 넘치는 복을 혼자만 누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는 겨울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는 이웃들이 수두룩했기에 그는 쌀을 퍼서 자루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퍼내도 줄어들지 않는 쌀이니 마을 사람 모두를 배불리 먹여도 문제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강쇠는 쌀자루를 지게에 지고 가장 형편이 어려운 옆집 밖 서방네로 달려가 쌀을 나누어 주었고 그 다음에는 홀로 사는 김할머니 댁을 찾아가 쌀독을 채워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쌀 선물에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던 강쇠가 어디서 이런 귀한 쌀이 나서 나눠주는 것인지 궁금해하며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강쇠는 그저 산에서 귀한 약초를 캐서 장에 내다 팔아 좀 벌었습니다. 라고 둘러대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골 마을의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는 법이라 강쇠네 집에 마르지 않는 쌀독이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고개를 넘고 개울을 건너온 동네에 쫙 퍼지고 말았습니다. 자네 그 소문 들었나? 강쇠 녀석이 산신령을 만나 금 나와라 뚝딱하는 방망이를 얻었다는군. 아니네. 내가 듣기로는 여우 귀신한테 홀려서 도깨비 털을 잡았다던데. 마을 정자나무 아래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강쇠의 쌀독에 대해 한마디씩 보태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부러워하고 어떤 이는 시기하며 또 어떤 이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은 강쇠네 집에서 흘러나온 쌀 이야기로 인해 들썩이기 시작했고 이 소식은 마을에서 가장 욕심 많고 심술창기로 소문난 최 영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 영감은 마을 어귀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고 살면서 소작인들의 고열을 짜내어 재산을 불린 악덕지주였습니다. 그는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고도 썩어 문드러질지언정 남에게 베풀 줄을 모르는 위인이었습니다. 아랫목에 누워 하인이 깎아주는 배를 받아먹던 최영감은 강쇠네 집의 화수분, 쌀독이 생겼다는 하인의 보고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탐욕스러운 그의 눈빛이 번들거리며 이기적인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못이라 그 땡전 한 푼 없는 거지. 같은 강쇠놈 집에 쌀이 넘쳐난다고. 게다가 펀에도 줄지 않는다고. 최영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지만 하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천하의 보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강쇠네 집으로 달려가 그 쌀독을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최영감은 곰방대를 탁탁 털고 일어나 갓을 쓰고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하인 두어 명을 앞세우고 강쇠네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 다가가는 것처럼 위협적이었습니다. 강쇠네 집 살인문에 도착한 최영감은 헛기침을 크게 하며 이리 오너라. 주인 있느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마당에서 쌀을 고르고 있던 강쇠는 갑작스러운 최영감의 방문에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나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최영감은 거만한 태도로 마당을 쓱 훑어보더니 부엌 쪽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밥 냄새에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냄새 한번 좋구나. 요즘 같은 흉년에 이 집에서 쌀밥 짓는 냄새가 진동을 하니 소문이 사실인가 보군. 최영감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강쇠는 잔뜩 주눅이 들어 예, 운 좋게 양식을 좀 구하게 되어 끼니를 잊고 있습니다. 라고 기어들어가듯 대답했습니다. 최영감은 대답도 듣는 둥 마는 둥 신발도 벗지 않고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더니 다짜고짜 뒤주 뚜껑을 열어 젖혔습니다. 가득 차 있는 하얀 쌀을 본 최영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쌀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보통 쌀이 아니야. 임금님 수라상에나 오를 법한 최상품이로군. 최영감은 다시 강쇠를 쏘아보며 윽박질렀습니다. 내 놈이 도둑질을 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귀한 쌀을 가지고 있단 말이냐. 썩 사실대로 말하지 못할까. 강쇠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차마 신비한 여인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어 우물쭈물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최영감의 날카로운 눈길이 안방문 열린 틈으로 보이는 작은 자개함에 꽂혔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자개함은 누가 봐도 예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최영감은 직감적으로 저 함이 이 모든 일의 원흉이자 열쇠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호우, 저기 저 자개함은 또 어디서 훔친 게냐? 최영감이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강쇠가 앞을 막아서며 애원했습니다. 영감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저건 제 물건이 아니라 잠시 맡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센 하인들이 강쇠를 양옆에서 붙잡아 끌어냈고 최영감은 유유히 방으로 들어가 자개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함을 요리조리 뜯어보며 탐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속으로 이것들이 내 손에 들어오면 나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한바탕 소란을 피운 최영감은 자개함을 다시 자리에 내려놓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강쇠야, 내 집에 며칠 전 도망친 계집종이 하나 있었다. 그년이 내 보물단지를 훔쳐 달아났는데 왠지 내 집에 있는 이것들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구나. 내 다시 확인하러 올 테니 그동안 쌀 한 톨, 함 하나라도 건드리면 경을 칠 줄 알아라. 억지 명분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는 최영감의 뒷모습을 보며 강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맑은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졸지에 도둑 누명을 쓰게 생긴 것입니다. 최영감이 돌아가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기로 소문난 왕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강쇠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왕 할머니는 100살이 넘도록 마을의 대소사를 지켜봐 온 산증인으로 사람의 관상만 봐도 기륭화복을 점친다는 신통한 노인이었습니다. 굽은 허리로 마당에 들어선 왕 할머니는 강쇠를 보자마자 혀를 차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쇠야, 내 얼굴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구나. 큰 복이 들어왔으나 그 복을 담을 그릇이 위태로워. 강쇠는 왕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왕 할머니는 부엌의 뒤주와 방 안의 자개함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짜 복은 반드시 화를 부르는 법이니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최영감 그 위인이 그냥 물러갈 사람이 아니니 오늘 밤은 절대 불을 끄지 말고 이 자개함을 지켜야 할 것이다. 왕 할머니의 목소리는 엄중했고 서리빨 같은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밤이 깊어오자 산골 마을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강쇠네 집 분위기는 전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했고 바깥바람 소리 하나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강쇠는 어머니를 안심시켜 재우고 방 한가운데 놓인 자개함 앞에 앉아 등잔불 심지를 돋우었습니다. 벽에 비친 강쇠의 그림자가 불빛에 흔들리며 춤을 추었고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문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이 되자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해지며 자개함에서 웅웅거리는 낮은 진동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쇠가 놀라 함을 내려다보니 함의 틈새로 붉은 빛이 새어 나오며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위협을 알리는 경고 신호 같기도 했고 주인을 부르는 신호 같기도 했습니다. 강쇠는 마른 침을 삼키며 함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며 불길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강쇠의 방 안은 자개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기운으로 인해 기묘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심장이 뛰는 것처럼 쿵쿵거리는 소리가 함 내부에서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맞추어 붉은 빛이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며 방 안의 그림자들을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강쇠는 등잔불 아래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두려움보다는 어떤 경이로움이 앞서서 감히 손을 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싼 물건이 아니라 자신이 구해준 여인이 남기고 간 영혼의 일부이거나 혹은 산신령이 내린 시험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잠들었던 노모도 그 기이한 기운을 느꼈는지 앓는 소리를 내며 눈을 떴고 방 안을 가득 채운 붉은 서기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병고냐? 귀신 불이냐? 도깨비 불이냐?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쇠는 황급히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해코지하려는 기운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려는 듯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니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쇠의 말처럼 자개함의 빛은 눈을 찌를 듯 사납지 않았고 오히려 추운 겨울밤의 한기를 몰아낼 만큼 은은하고 포근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자개함의 붉은 빛은 서서히 사그라들었지만 강쇠의 마음속 불안감은 오히려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어젯밤 최영감이 두고 간 협박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고 오늘은 기필코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강쇠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굿한 눈으로 마당에 나섰는데 밤새 내린 눈 위로 찍힌 짐승 발자국 하나 없는 깨끗한 마당이 오히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지만 온 신경은 마을 어귀로 향하는 길목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한편 최영감의 집 사랑방에서는 아침부터 고성이 오가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어젯밤 강쇠의 집에서 본 자개함과 쌀독이 눈앞에 아른거려 한숨도 자지 못했고 날이 밝자마자 집안의 건장한 머슴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이놈들아, 오늘 내로 그 강쇠놈 집에 가서 내 물건들을 찾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밥줄이 끊길 줄 알아라. 최영감은 곰방대를 재터리에 탁탁 털며 윽박질렀고 머슴들은 주인의 서슬퍼런 호통에 잔뜩 겁을 집어먹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최영감에게는 체면이고 뭐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영감은 단순히 힘으로 빼앗는 것만으로는 뒷말이 나올까 우려하여 마을 사람들을 선동할 교묘한 계략까지 꾸며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입 가벼운 아낙네들을 불러 모아 은밀하게 말을 퍼뜨렸습니다. 강쇠 그놈이 착한 척하더니 뒤로는 내 집 종년을 꼬여내어 갑오를 훔치게 했다네. 그 자개함 안에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문서가 들어있는데 그걸 팔아먹으려고 작당을 한 모양이야. 최영감의 거짓말은 순식간에 살이 붙고 부풀려져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강쇠는 졸지에 은혜를 원수로 갚은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최영감의 권세가 두려워 대놓고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 법 없이도 살강쇠가 그랬을까? 아니지.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야. 게다가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갑자기 쌀이 넘쳐난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의심의 눈초리가 되어 강쇠네 집 담장을 넘나들었고 강쇠는 이유도 모른 채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왕할머니만이 혀를 차며 어리석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진실을 보지 못하는구나라며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최영감의 지시를 받은 머슴 대여섯 명이 몽둥이를 들고 강쇠네 집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놈 강쇠야, 썩 나오너라. 내 놈이 훔쳐간 우리 대감마님 물건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머슴들의 고함 소리에 놀란 노모가 방문을 열고 나오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강쇠는 부엌에서 뛰쳐나와 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훔치다니요. 저는 남의 물건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강쇠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맞섰지만 머슴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세간살이를 부수며 위협했습니다. 머슴들의 대장은 강쇠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잔말 말고 쌀독과 자개함을 내놓아라.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강쇠는 숨이 막혀 참참거리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죽어도 못 줍니다. 그것은 그분이 저에게 맡긴 것이지 최영감님의 물건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데 어찌 함부로 넘긴단 말입니까? 강쇠의 완강한 태도에 머슴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최영감이 무서워 더욱 거칠게 강쇠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자개함이 다시금 웅웅거리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빛이 아니라 서슬퍼런 푸른 빛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며 마치 분노한 짐승이 그르렁거리는 듯한 소리가 마당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강쇠의 멱살을 잡고 있던 머슴이 그 기이한 소리에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고 다른 머슴들도 귀를 막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꼭 귀신곡하는 소리 같은데요. 겁 많은 막내 머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강쇠는 이 틈을 타 머슴의 손을 뿌리치고 방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보시오, 하늘이 노하고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니오. 이 물건은 주인이 정해져 있어서 억지로 가져가려 하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오. 강쇠의 외침은 절박하면서도 힘이 실려 있어 머슴들을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마당에는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쳐 눈보라를 일으켰고 머슴들의 눈과 귀를 때리며 접근을 방해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밀어내는 것과 같은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머슴 대장은 자존심이 상해 에이, 요망한 술수를 부리는구나 라고 소리치며 억지로 방문을 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가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찌릿한 정전기 같은 충격이 손끝을 타고 전신으로 퍼졌고 대장은 비명을 지르며 마당 한가운데로 나뒹굴었습니다. 으악, 내 손, 내 손. 대장이 손을 부여잡고 뒹굴자 나머지 머슴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칠 궁리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자연현상이 아님을 무지한 그들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소란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강쇠네 집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쇠가 요술을 부린다느니 집터가 새다느니 하는 말들이 오갔지만 분명한 것은 최영감의 머슴들이 꼼짝없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쇠는 바닥에 쓰러진 대장을 일으켜 세우며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최영감님께 전하십시오. 내일 아침 마을 사람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물건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겠다고 말입니다. 머슴들은 꼬리를 내린 개처럼 황급히 도망쳤고 강쇠네 집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강쇠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방으로 모시고 들어와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큰 소리는 쳤지만 내일 어떻게 진실을 밝힐지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자괴함이 보여주는 신비한 힘과 자신의 진심만을 믿을 뿐이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자괴함은 푸른 빛을 거두고 다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강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쌀독 앞을 서성였습니다. 며칠째 마을 사람들에게 퍼주고도 여전히 가득 차 있는 쌀을 보며 그는 이 기적이 단순히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욕심을 시험하는 도구이자 진정한 주인을 가리기 위한 하늘의 뜻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강쇠는 쌀독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내일 저 탐욕스러운 최영감 앞에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아니라 저를 믿고 맡겨주신 그분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한편 빈손으로 돌아온 머슴들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최영감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 밥버러지 같은 놈들, 그깟 촌놈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고 도깨비 타령이나 하고 자빠졌느냐? 최영감은 분을 이기지 못해 밥상을 엎어버리고는 내일은 자신이 직접 관가에 연락해 포졸들을 데리고 가서 강쇠를 작살내겠다고 벼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창고에 쌓인 재물보다 강쇠가 가진 신비한 물건들이 더 탐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두려움조차 잊게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지만 강쇠의 집 주위로는 까마귀들이 몰려와 울어대며 불길한 징조를 보였습니다. 왕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 서서 강쇠네 집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겠구나. 탐욕은 스스로를 태우는 불씨가 될 것이야. 할머니의 눈빛은 깊은 지혜로 빛나고 있었고 다가올 파국을 이미 예견한 듯 했습니다. 새벽녘이 가까워올 무렵 강쇠는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눈보라 치던 날 구해주었던 그 여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인은 하얀 소복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강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괴함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눈빛에는 두려워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쇠가 손을 뻗어 그녀를 잡으려는 순간 여인은 하얀 악으로 변하여 하늘 높이 날아올랐고 그 날갯짓 바람에 강쇠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깬 강쇠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흥건했지만 마음만은 전날과 달리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꿈이 주는 계시를 믿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이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쌀독이나 자괴함이 아니라 바로 양심과 진실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강쇠는 정갈한 마음으로 세수를 하고 어머니에게 갓 지은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밥상이 될지라도 후회는 없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최 영감이 약속대로 포졸들까지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강쇠네 집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무슨 큰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뒤를 따랐고 좁은 산골 마을 길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쇠는 살인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당 한가운데에 멍석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문제의 자괴함과 쌀독을 나란히 내어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 최 영감 일행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 영감이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강쇠야. 관가에서 나오신 분들 앞에서도 네가 훔친 것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 테냐? 당장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빌어라. 최 영감 뒤에 선 포졸은 육모방망이를 두드리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고개를 들고 또렷한 눈빛으로 최 영감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훔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진실입니다. 영감님께서 이 물건들이 본래 댁의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렇다면 이 물건들이 영감님을 주인으로 알아보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일 아닙니까? 강쇠의 당돌한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최 영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친 놈이로구나. 물건이 주인을 알아본다니. 그런 해괴한 소리가 어디 있느냐. 내 물건이니 내가 가져가는 것은 당연지사. 최 영감은 거침없이 멍석 위로 올라가 자괴함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최 영감의 손끝과 영롱하게 빛나는 자괴함에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괴함 뚜껑의 항문양이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시를 일으켰고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주위가 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새소리가 끊기며 세상이 정지한 듯한 찰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영감의 손이 자괴함 닿기 직전 함 내부에서 굉음과 함께 눈부신 빛이 터져 나오려는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거대한 힘이 봉인을 깨고 나오려는 듯한 강력한 파동이었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고 강쇠만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숨겨졌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 영감의 탐욕스러운 손가락 끝이 자괴함의 표면에 닿는 그 찰나의 순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듯 굉음이 울려 퍼지며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이 마당을 강타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은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여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워졌고 자괴함에서는 검붉은 연기가 피어올라 최 영감의 몸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불길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묵혀있던 원한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차갑고도 매캐한 기운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지만 검은 연기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그의 팔다리를 다사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위세를 떨던 포졸들조차 사시나무 떨듯 떨며 육모 방망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최 영감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려주시오. 내 눈이 멀 것 같소. 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 도와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괴함은 허공으로 둥실 떠오르더니 맹렬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최 영감이 쓰고 있던 갓을 날려버리고
비단 도포자락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점잖은 양반의 허울을 벗겨내고 그 속에 감춰진 추악한 욕심을 발가벗기려는 하늘의 엄중한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의 집요한 탐욕은 공포마저 뛰어넘는 것이었는지 그는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쌀독 쪽으로 향했습니다. 자괴함이 요물이라 손을 댈 수 없다면 적어도 저 가득 찬 쌀이라도 챙겨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뒤주를 향해 손을 뻗은 것입니다. 이 쌀은 내 것이다. 내가 이 마을의 주인이다. 최영감이 광기에 찬 목소리로 외치며 뒤주 안으로 양손을 푹 찔러 넣는 순간 또다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부시게 하얗고 윤기가 흐르던 쌀알들이 최영감의 손이 닿자마자 순식간에 시커먼 재와 썩은 흙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구수하던 밥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여 사람들은 코를 막고 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최영감이 손에 쥐고 있던 것은 쌀이 아니라 꿈틀거리는 검은 벌레들과 싸늘하게 식은 재뿐이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내 쌀, 내 보물. 최영감은 자신의 손에 들러붙은 오물들을 털어내려 발버둥 쳤지만 털어낼수록 검은 가루는 그의 온몸에 달라붙어 그를 더욱 비참한 몰골로 만들었습니다. 화수분처럼 솟아나던 쌀독은 이제 저주받은 흉물이 되어 검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관가에서 나온 관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이것이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이 노하여 내린 벌임을 직감했습니다. 여봐라, 우리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신령님의 노여움이다. 관리는 서둘러 포졸들을 챙겨 달아날 준비를 했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강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물건들의 진짜 주인으로 지목된 강쇠뿐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강쇠는 소란 속에서도 태산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뒤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표정은 경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강쇠가 검게 변해버린 쌀독 앞에 서자 흉하게 날뛰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쇠는 더러워진 뒤주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거친 손을 그 검은 재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강쇠의 손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았습니다. 강쇠의 손이 닿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커멓게 썩어있던 재와 흙이 다시 눈부시게 하얀 쌀알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악취는 사라지고 다시금 구수한 쌀 향기가 퍼져나갔으며 검은 벌레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탱글탱글한 쌀알들이 강쇠의 손가락 사이로 흐르며 맑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어있던 땅에 봄비가 내려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과 같은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와 하는 탄성을 질렀고 몇몇 노인들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뒤주를 원래대로 돌려놓은 강쇠는 이번에는 공중에 떠있던 자괴함을 향해 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사납게 회전하던 자괴함이 순한 양처럼 강쇠의 손바닥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강쇠가 떨리는 손으로 함의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황금빛 서광이 뿜어져 나와 강쇠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함 안에는 보석이나 문서 대신 낡은 옥비녀 하나와 곱게 접힌 하얀 명주천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옥비녀는 강쇠가 구해준 여인이 머리에 꽂고 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명주천에는 먹으로 쓴 글씨가 아니라 붉은 피로 쓴 듯한 글귀가 은은하게 떠올랐습니다. 착한 마음이 곧 보물이라. 욕심 없는 자만이 이 함을 열 수 있으니 그대에게 만석군의 복을 내리노라. 글귀는 잠시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뜻을 마음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쇠는 옥비녀를 소중하게 품에 안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린 대가로 받은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영감은 이제야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갓은 부서지고 옷은 찢어졌으며 온몸은 검은 재를 뒤집어 써서 거지보다 못한 행색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경멸과 조소로 바뀌자 최영감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왕 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보았느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더니 꼴 좋구나. 당장 이 마당에서 나가거라. 마을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소리쳤습니다. 욕심쟁이 영감, 썩 물러가시오. 강쇠를 도둑으로 몰더니 천벌을 받은 게야.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최영감은 얼굴을 감싸쥐고 도망치듯 살인문을 빠져나갔습니다. 함께 왔던 머슴들도 주인을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졌고 포졸들 역시 다시는 이런 일로 부르지 말라며 황급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강쇠네 집마당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그곳의 남은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승리했다는 벅찬 감동과 신비한 체험이 주는 경외감이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방 안에 숨어있던 노모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무사해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의 눈물에 강쇠도 참았던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쇠에게 다가와 그동안 의심했던 것을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쇠야, 미안하네. 우리가 최영감 말만 듣고 자네를 오해했어. 자네가 진정한 효자이고 복받을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네. 강쇠는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이웃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인데요. 뭘. 놀라셨을 텐데 다들 시장하시지요? 밥이나 먹읍시다. 강쇠의 이 한마디는 얼어붙었던 분위기를 순식간에 녹이는 봄바람과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 솥에 물을 붓고 되살아난 쌀독에서 쌀을 퍼담아 밥을 안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아낙네들은 집으로 달려가 묵은 김치와 된장을 가져왔고 남정네들은 장작을 패고 멍석을 깔았습니다. 강쇠네 마당은 금세 왁자지껄한 잔칫집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냄새가 다시금 온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윤기가 흐르는 쌀밥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강쇠는 가장 먼저 갓 지은 밥을 한 그릇 가득 퍼서 왕 할머니께 올렸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께 그리고 마을에 굶주린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차례로 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쌀은 퍼내도 줄어들지 않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배부름의 행복이 피어올랐습니다. 마당에 둘러앉은 마을 사람들은 강쇠가 지어준 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보네. 강쇠 덕분에 우리 마을에 흉년 걱정은 없겠어.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졌지만 강쇠는 그저 묵묵히 웃으며 부지런히 밥을 퍼 나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괴함을 안방 깊숙한 곳 어머니의 머리맡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이제 자괴함은 더 이상 무서운 빛을 내지 않고 은은하고 평온한 기운만을 내뿜으며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때까지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최영감의 횡포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이날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고 배불리 먹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강쇠의 집 마당은 나눔의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 따뜻한 온기는 추운 겨울 바람조차 비켜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밥그릇을 비울 때마다 강쇠의 착한 마음씨를 되새겼고 강쇠는 이웃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어둠이 내리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부른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며 강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강쇠야, 잘 먹고 가네. 복 받을 거야. 내일 또 보세. 텅 비어가던 마당을 정리하며 강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그 여인의 눈동자처럼 강쇠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강쇠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강쇠와 어머니 단둘만 남은 집안은 고요하고 아늑했습니다. 아궁이에는 잔불이 남아있어 방바닥은 따뜻했고 배부르고 등 따스하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강쇠는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며 오늘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도란도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길을 느끼며 편안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네가 착하게 사니 이런 복을 받는 게야.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다른 점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집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쇠네 집 굴뚝에서는 여전히 훈훈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쌀독은 가득 차 있었으며 자개함은 은은한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이불을 펴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펼쳐질 날들은 분명 예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희망이 가슴 벅차게 차올랐습니다. 눈보라치던 밤의 인연이 가져다준 기적은 그렇게 강쇠의 집뿐만 아니라 온 마을을 따뜻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강쇠는 잠들기 전 다시 한번 문단속을 하고 뒤줄을 확인했습니다. 하얀 쌀은 어둠 속에서도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 귀한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겸손하고 베풀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굳게 새겼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바람 소리가 오늘은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고 강쇠는 깊고 달콤한 꿈나라로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지나가고 비로소 찾아온 진정한 평화. 그리고 그 평화가 어떻게 마을에 뿌리내리고 강쇠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지 그 따뜻하고 훈훈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최의 영감이 쫓겨가고 욕심의 먹구름이 걷힌 산골 마을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강쇠의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밥줄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마다 강쇠네 집 앞을 기웃거리며 쌀을 얻어가곤 했지만 누구 하나 욕심을 부려 자루에 가득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딱 하루 먹을 만큼, 우리 식구 배불리 먹고 남지 않을 만큼만 바가지에 퍼담았습니다.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쌀독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이 강쇠의 착한 마음이 지켜낸 하늘의 선물임을 알기에 감히 욕심으로 더럽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강쇠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대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찬바람이 들어올까 꼭 닫아두었을 문이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온기가 드나드는 길목이 되었기에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빈손으로 오기가 미안하여 산에서 캔 나물이나 집에서 담근 된장, 냇가에서 잡은 물고기 등을 손에 들고 찾아왔습니다. 강쇠 총각, 이 쌀 덕분에 우리 아이들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네. 고마워서 이걸 좀 가져왔어. 쌀독은 쌀을 내어주었지만 강쇠네 부엌 살림은 이웃들이 가져온 반찬거리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병석에 누워만 있던 노모의 건강도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끼니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 쌀밥을 배불리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몸을 지지니 묵은 병이 씻은 듯이 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침 소리로 밤잠을 설치던 일은 옛일이 되었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며 텃밭을 가꿀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홍조가 띄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강수에게는 쌀독이 주는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기쁨이었습니다. 강수에는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보라 치던 밤 자신을 찾아왔던 그 신비로운 여인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올렸습니다. 마을의 인심도 쌀독만큼이나 넉넉해졌습니다. 배고픔이 해결되니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날카로운 가시들이 녹아내리고 서로를 돕고 아끼는 여유가 생겨난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눈에 물대기 바빠 이웃과 다투던 사람들이 이제는 힘든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강쇠네 집쌀독에서 시작된 따뜻한 기운이 온 마을로 퍼져나가 삭막했던 산골 마을을 사람 살기 좋은 낙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이 마을에 들어서면 느껴지는 온화한 기운에 발걸음을 멈추고 쉬어가곤 했습니다. 강쇠는 낡고 허름했던 초가집을 조금씩 고쳐 나갔습니다. 쌀을 팔아 큰 기와집을 지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지붕을 새로 엮고 어머니가 다니기 편하도록 마당에 돌부리를 골라내며 바람 숭숭 들어오던 문풍지를 새로 바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집이 크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마음 편히 눕고 따뜻한 밥 지어 먹을 수 있으면 그곳이 바로 대궐이다. 강쇠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며 흑담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쫓겨난 최영감의 소식은 간간히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욕심을 부리다 망신을 당하고 재산까지 잃은 그는 먼 타지방으로 떠나 숨어 지낸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거지가 되어 떠돌아 다닌다고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깊은 산속 암자에 들어가 참회를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최영감의 몰락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마음을 곱게 쓰지 않으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강쇠의 쌀독과 최영감의 최후가 똑똑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얼음이 녹아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과 들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강쇠네 집 마당의 감나무에도 연두색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농사철이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은 더욱 바빠졌지만 쌀독에만 의지하지 않고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잊지 않았습니다. 강쇠 역시 쌀독이 있다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들로 나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하늘이 준 복은 게으른 자에게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왕할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강쇠는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툇마루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위로 하얀 학 한 마리가 날아와 빙그르르 원을 그리며 춤을 추듯 날아다녔습니다. 강쇠는 그 학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학은 맑은 소리로 뚜루루 하고 울더니 강쇠와 눈을 맞추고는 서쪽 하늘로 훨훨 날아갔습니다. 강쇠는 그 학이 지난 겨울 자신이 구해주었던 여인의 현신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부디 어디에 계시든 평안하십시오. 주신 은혜 잊지 않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강쇠는 학이 사라진 하늘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지만 강쇠네 집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뒤주에는 여전히 쌀이 가득했고 광에는 가을의 수확한 곡식과 이웃들이 나눠준 과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이면 마을 사람들이 강쇠네 사랑방에 모여 앉아 군고구마를 까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쇠의 집은 마을의 사랑방이자 쉼터였고 강쇠는 마을의 젊은 어른으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집신을 신고 베옷을 입었지만 그 어떤 비단 옷을 입은 부자보다도 품이 있고 넉넉해 보였습니다. 어느 눈이 펑펑 쏟아지는 깊은 밤, 사람들도 모두 돌아가고 집안에는 강쇠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아궁이에는 굵은 참나무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고 방바닥은 찜질방처럼 뜨끈뜨끈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랫목에 자리를 잡고 누우시며 편안한 숨소리를 내쉬었고 강쇠는 어머니의 이불깃을 여며드리고 머리맡에 놓인 자개암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개암은 이제 붉은 빛도 푸른 빛도 내지 않고 그저 은은하고 고요한 광택만을 머금은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할 일을 다하고 휴식을 취하는 노장군처럼 든든한 모습이었습니다. 강쇠는 호롱불 심지를 낮추어 방안을 어둑하게 만들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무섭기보다는 오히려 자장가처럼 아늑하게 들렸습니다. 따뜻한 방 안의 공기와 배부른 포만감, 그리고 어머니의 평온한 숨소리가 어우러져 강쇠의 눈꺼풀도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 베개에 머리를 맡기며 지난 1년간 있었던 꿈 같은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눈보라치던 밤의 우연한 만남, 목숨을 건 구조, 사라진 여인과 신비한 보물들, 그리고 최영감과의 대결까지 모든 것이 마치 한 편의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 닿는 따뜻한 온돌의 열기와 부엌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숭늉 냄새는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복으로 되돌아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욕심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밤이 깊었습니다. 강쇠가 나직하게 묻자 어머니는 잠결에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냐, 강쇠야. 너도 어서 자거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내 덕분에 내 팔자가 늘어졌구나.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강쇠의 가슴 속에는 훈훈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세상 그 어떤 칭찬보다 듣기 좋은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강쇠는 미소를 지으며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겼습니다. 바깥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고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산짐승들도 겨울잠을 자러 들어갔고 마을의 개들도 짖음을 멈춘 깊은 밤, 강쇠네 초가집 지붕 위로 소복이 쌓이는 눈송이들은 마치 하늘이 내려주는 하얀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밤하늘로 흩어지며 이 평화로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향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쌀독은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마을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기 위해 묵묵히 쌀을 뿜어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강쇠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눈 덮인 산길을 걷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춥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꽃잎이 날리는 꽃길을 어머니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손짓하며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강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현실의 고단함은 모두 녹아내리고 오직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한 꿈나라였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욕심 많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이 당연하고도 오랜 이치가 강쇠네 마을에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강쇠가 지켜낸 쌀독은 마르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마르지 않았던 것은 강쇠의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강쇠네 집 아궁이의 불씨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며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강쇠도 어머니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밖에는 눈바람이 불지 몰라도 여러분이 계신 이부자리는 강쇠네 아랫목처럼 따뜻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고단했던 일들은 모두 잊고 내일 아침 뒤주 가득 차오를 희망을 꿈꾸며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착한 마음이 불러온 따뜻한 기적, 강쇠의 이야기, 여기서 맺습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